자, 지역의 이슈를 또 한 주간의 뜨거운 쟁점을 취재해서 정리하고 전달하는 시사 프로그램 천태만상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최영호 변호사, 정선화 위원장 잘 지내셨죠? 어떻게 네. 지내셨어요, 최근까지? 아, 저요? 네. 애가 아파서 또 병원에, 아팠어요? 예, 병원에 한 3박 4일 있었더니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디가 아팠던 거예요? 장염인데 고열까지 나가지고. 최근에 또 감기도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던데 예.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건강에 또 취약한 계절이잖아요, 지금. 예, 좀 환절기라. 툭하면 입원해서 어. 약간 좀 면역이 됐습니다. 조금 이제 더 크면 네. 아플 일 별로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정 위원장은 아니, 전 최근에 또 민생 희망특별위원회. 희망특별위원회 네. 중앙당 차원의 어떤 보직을 맡은 거죠? 네네. 돈도 나오나요? 그런 아이 거 그 다 봉사입니다 저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정치인들이 뭘 하나씩 맡을 때 뭐 수당이나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일단 뭐 전라북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뭐 굉장히 헌신할 수 있는 자리니까 네. 또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최고로 지금 생각하는 게 민생 음,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네. 생각이시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도 민생입니다. 그래. 우리 김다현 아나운서도 네, 매일 보지만 여전한 미모. 아, 고맙습니다. 네. 전주천 사전다리에서 남천교 방향으로 바라본 전주천의 풍광입니다. 또 백제교 인근에서 바라본 전주천의 모습입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물 흐름에 어울렁더울렁거리고 수풀의 우거짐은 아름다운 생태하천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남천교에서 바라본 석양지는 전주천의 모습은 그림보다도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천은 곳곳이 폭격을 맞은 것처럼 성한 곳이 없습니다. 우거졌던 수풀들은 본데 없이 깎여져 나갔고 직경 30-40cm 되는 나무들은 난폭하게 잘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아름답던 풍경이 사라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뉴스 다들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나무들이 천변에 있는 게 잘려나갔는데 어떤 분은 이제 도륙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시민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기사 중에 그 댓글을 이렇게 좀 인용하게 해서 기사가 있더라고요. 뭐 고심이라는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뭐 미적 감각이 사실 한국이 그 부족하지 않은데 이건 미적 감각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 미적 감각의 부재보다 결정 과정의 부재가 문제였던 것 같다. 아마 되게 좀 냉혹하게 얘기했더라도 아마 우리나라 관료제 사회를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이 전형적인 한국식인 경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기사 또한 댓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 치수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정말로 한 정책에만 함몰돼서 그냥 다른 것들은 전후사정 좌우하지 않고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일단 뭐 우범기 시장 같은 경우는 그 관련 부서 또 담당자들을 뭐 문책을 했다고는 하는데 문책할 문제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20년 넘게 지금까지 자라온 나무들이 싹둑 베어져 나갔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나무가 잘려 나간 그 이후에 경관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상실감을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네. 특히 남천교에서 한벽당 구간까지는 버드나무 숲은 전주 천변길의 대표적인 공간이었기도 했고 또 저도 초등학교 때 그 근처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추억이 또 깃든 곳이기도 한데 이 전주천의 버드나무는 자연성을 그 회복한 또 어떻게 보면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노력들과 많은 전주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곳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맞아요. 자,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이제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이제 SNS에서도 현 전주시의 환경 정책 굉장히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35그루 정도 남은 버드나무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지금 앞에 이제 나무 팻말도 붙이고 간담회도 열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죠? 네, 전주천과 삼천변 11km 구간에서 잘려나간 나무는 무려 260그루인데요. 수령 20년 안팎의 버드나무입니다. 억새 군락지 3,800제곱미터도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나무를 살려달라는 팻말을 전주천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일단 이 사안들은 지난 3월 말 정도에 여러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환경단체에서도 처음에는 설마 했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가보니까 싹둑싹둑 잘라져 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나무들을 왜 잘렸는지 또 이제 치수정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입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정책. 그 전주시는 집중 호우 때
그 버드나무 군락지가 삼천과 전주천의 범람 위험을 키운다는 입장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민간 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조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야생 동물에 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히 재고를 해서 어떤 홍수 예방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무를 베어가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크지 그렇죠.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홍수 예방만의 이유만이라면 호환 정비에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제일 우선이죠. 호환 네, 정비가. 전주 도심 내 홍수 예방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인공 유수지는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에서조차 파악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2020년에 폭우로 쓸려나간 서신보 하류호환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고 하류 구간은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또 호환 정비 관리와 세밀한 하천 관리 행정이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환 정비에 대해서는. 그걸 기자회견에서 이제 질문을 해보니까 호환 정비에 대해서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 이윤승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이라는 게 치수 정책을 고민을 했다라면 호환 정비부터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먼저 나무 먼저는 잘라야겠다는 생각만 그냥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지역을 또 따라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16년도에 대전시에서도 한번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적이 그랬어요? 있었거든요. 네. 또 그때 당시에도 대전시도 홍수 예방 차원이다라고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왠지 그거를 자세히 조사를 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렵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른 지역을 좀 본따서 그런 경우도 있다더라. 잘된 그건 사례를 아닌지. 본따서 가는 거는 괜찮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앞뒤 행정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자 일단 전주시에서는 그 치수 예방을 위해서 했다라고 보는데 실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인지 뭐 전주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전주시는 국지성 호우에 따른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승 전주시 하천관리과장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민의 보호와 재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자생한 수목에 대해서는 지금 제거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정책을 뭐라고 나무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시민의 생명, 재산 보호하는 건 행정의 최우선의 목적이기도 하고 만약에 또 이상한 기후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뭐 한 명의 또 인명피해라도 나면 그때 가서 이제 행정은 뭐 하고 있었냐 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치수 정책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어떤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우리 최 변호사는? 저는 이거를 전주천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전주천이 뭔지를. 사실 전주천은 전주의 중심에 있고, 그러니까 기억을 되돌려 보세요. 우리 아버지 때는 전주천 한병로 앞에서 뭐 거기서 뛰어놀면서 거기 물 마시고 수영장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전주천하고 아마 박 기자님이 아는 전주천은 거의 똥물이었어요. 더러웠어요. 네, 굉장히 더럽고 더러웠어요. 냄새 나고서 네. 누가 사람들 지나다니다 보면 오수 간 잔뜩 있어가지고 더러운 이 하천이었는데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우리 어떤 치수 정책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는 치수 정책이라는 게 물 관리, 뭐 홍수 안 나고 물 잘 흐르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공학적 기능에 치우친 치수 정책이었다고 맞아요. 하면 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태하천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사람이 가능하겠지만 90년대 말부터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얘기가 들고 서울시에서 이제 사실은 그 청계천 복원을 하면서 청계천 복원은 좀 생태하천과 좀 거리가 있지만 복원하면서 전국에서 최초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사실 전주천이에요. 맞아요. 예, 물도 깨끗해졌고 1급수가 됐고 사실 지금도 부족해요. 사실은 뭐 물이나 이런 거 보면 부족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생태하천 우리가 이 하천 어떻게 관리할까를 20년, 30년 노력해서 만든 하천이에요. 맞아요. 이 생태하천의 주요 지표 중에 하나는 식물 다양성, 동물 다양성 뭐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지표 중에 하나는 버드나무가 몇 종이 자라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생태하천은 성공적인 어떠한 성공이냐, 뭐 지금 생태하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를 보는 건데 그냥 나무를 싹둑 자른 거예요. 네, 이걸 공무원들이 몰랐을까요? 하천 관리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걸 몰랐을까? 20년, 30년 동안 한 일인데 왜냐하면 환경부 사업에 생태하천 사업을 하면서 버드나무를 몇 종이 있느냐를 본인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몰랐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알았어요. 전주시 공무원들이 20년 30년 동안 전주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물을 맑게 하고 다 여러 사람들이 다녀야 되는 하천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이제 정책 결정권자의 네. 어떤 지침이나 지시가 있을 저는 수밖에 이게 없었다.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게, 저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사실 생태하천이라고 하는 게 자연 그대로의 모습, 인공과는 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의 반대말은 인공이에요. 사실, 어디 가보니까, 꽃밭 잘 정리되어 있고, 막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거 그냥 저기 왜 이렇게 지저분해 손가락질 한번 하니까. 옛날에 뭐 사단장이 한번 어디 부대 시찰하면 바위가 좀 많아. 그러면 추측이에요. 뭐 것처럼. 제가 그걸 보고 네네. 들은 건 아니지만 네네. 추측인데 그렇지 않았을까?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전주시 공무원들이 절대 모르지 않아요. 이 하천이 어떻게 지금 20년, 30년 동안 왔을지에 대해서 절대 모르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치수 이제 전주시 관계자하고 또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 하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치수, 그 다음에 이수,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친환경적인 친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뒤 선호가 바뀐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죠. 당연히 공학적 기능에 안전이나 이 물이 흐름에 따른 그건 전제고. 그건 전제고 그 다음에 생태 쪽인 건데 그러면은 20년 동안 전주천이 위험에 방치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록적인 폭우가 2022년 작년에 서울에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반지하 이런 분들 막 많이 다 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또 전주시 관계자가 동영상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좀 보면서 비판을 좀 해줘라. 전주에 2년 전인가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죠. 맞아요. 예. 그때는 살짝 한옥마을이 침수가 되긴 했어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네. 그럼 20년 동안 이 버드나무를 놔뒀던 거는 그러면 안전과 재해에서 방치한 거고 뭐 이거를 방조한 거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를 결론 지어 보면 자기들이 지금 내놓은 논리를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국민들의 시민들의 뭐 재산 그다음에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실 작년 폭우가 왔었을 때 서울이 잠겼을 때는 이런 그 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했어요. 그 물 줄기 타고 가는 그 하수구가 쓰레기로 다 뒤덮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범람을 해서 막혔던 거지 이 버드나무와 그 나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우리 전주 지역하고는 그 지형적으로도 다르죠. 자체가 틀리죠. 그쪽 이제 서초 강남 쪽은 원래가 지대가 낮잖아요. 낮은 지역이고 그런데 문책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우원기 시장이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때에는 우원기 시장의 지시 내진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하천을 관리했던 공무원들이 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를 문책을 했어요. 그럼 문책한 지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천 과장님이 이제 라디오 인터뷰 중에 네. 진행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제 안 하다가 갑자기 20년 동안 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벌목이 됐는데 이게 우범기 시장의 강한 의지가 담긴 정책이냐 이걸 묻더라고요. 이렇게 뭐라고? 됐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잠깐의 됐고, 정적이 이렇게 그렇군요. 됐고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이태원 참사나 뭐 이번 섬진강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안전이 중요하다.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늘이 29일 그 기자회견 때에도 자꾸 똑같은 질문을 하면 되풀이되는 답변, 그러니까 정해지고 정형화된 그 답변만을 우리 그 과장님께서 하셨었는데, 자 이런 와중에 전주시가 전작 이제 시정 소식지에는 저도 봤어요. 전주천 버드나무 사진을 배경으로 이제 우범기 시장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그 사진에 나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이거 전주 행정의 답답해가지고 진짜. 엇박자죠. 네. 대안도 없이 나무를 그렇게 베어 갔다면 천만나무 심기 행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나무를 제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시성 소식지의 화보도 사진은 남천교예요.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전주천 버드나무랑 남천교예요. 지금 또 서신동에는 천만 나무 그룹을 심는다고 해놓고 잡초를 심어놨냐며 잡초라기보다는 화초라고. 화초인데 이제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가봤냐?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게 화초도 아니고 잡초를 심어놨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아 그래요? 제가 봤더니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도 않고 그 안에서 제대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또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조직 개편을 저희가 또 촘촘히 봤어야 되는데 이게 환경부 산하로 해서 전라북도청은 환경국이 있어요. 정확한 풀네임은 저희가 이제 자막으로 처리하겠는데 환경국이면 이 화천관리과도 환경국 소속이 되어야 되거든. 환경과 관련된 국 소속. 근데 여기가 도시개발 관련 소속인 하천관리과에서 지금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애초에 조직 개편부터가 우리가 잘못 봤던 거죠. 이건 언론에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이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킨 시의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먹구구식 행정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우번기 시장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개발과는 또 굉장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해하는 것 같아요. 무례하고 이런 걸 추진력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전주천을 만약에 전주천이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이 되었는지를 아시는 분이거나 이걸 안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뭐 꽃도 심을 수 있고 여기 일부 그건 정비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 너무나 사실은 우리가 인공이라고 자연의 반대말이 인공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사람 사는 것 자체가 자연과는 좀 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좀 정비하고 나무도 벨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그 단계가 아닌 거예요. 거의 학살 수준이라고도 네, 그냥 표현하고 이거는 싶어요. 네. 왜 이렇게 지저분해? 손가락질 한번 하니까 싹 잘려나간 거예요 지금. 자, 그건 우리는 몰라요. 네, 몰라요. 손가락질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하천 관리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본으로 다시 1년 전, 2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하천 관리에 관한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더 틀을 좀 크게 봐야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뭐 하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길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학적으로 안전이나 뭐 이런 우리가 용수 문제나 이런 걸 다 해결하기 위한 하천 관리는 당연히 기본적인 기능인 거고 그 뒤에 뭐 생태적인 거나 자연 친화적인 거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 논의도 당연히 있는 거고 사람들이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논의도 당연히 있는 건데 지금 이건 그런 논의의 쟁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너무 조금 당황스러운 게, 그 생각이 조금 있다라면, 저는 만약에 이제 손가락질을 해서, 손가락질을 해가지고 뭔가를 고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공무원들은 20년 동안 그 학습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니면 아닌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게 힘들까요? 그거는 좀 너무 좀 그래요? 그 개인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생태하천협의회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전주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전주천하고 한옥마을인데, 그게 사실은 아마 박 기자님 잘 아실 거예요. 이 거버넌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가 가장 잘 작동된 예가 사실은 생태하천, 전주천이나 한옥마을의 개발 초기의 모습들이거든요. 우리가 막 뭐 하겠다, 따라와라가 아니라 의견을 묻고, 지금 그때 한옥마을도 그렇고 이 전주천도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계속 협의해서 그렇죠. 만들어간 그게 모습들이 소통인데? 사실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의 거버넌스 이 우수 사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가만 보면은 내가 선출됐고 내가 시장인데 왜 니네들 이렇게 말이 많지? 이건 내가 시민들의 선택을 봐서 내가 가야 될 길이야 라고 왜 안 따라와? 왜 니네들은 책임도 못 질 거 아니야? 라고 되게 간명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 비슷한 지점을 네. 전주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생태하천 협의회와 로부터 합의를 하는 거는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갖는 거지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법적으로 구속성이 없다.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네. 그럼 책임질 때 제대로 책임을 지시든가 내가 지적했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하시든가 과장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이게 뭐 근데 왜 무슨 문책을 하신 일인가요? 거냐니까요, 이분은. 그건 이제 모르죠. 제가 문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모르니까. 뭐 저기 간부회의에서 문책을 했대요. 따끔하게. 문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워딩은 없지만 그래도 뭐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냐? 이 정도는 하시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만 했는데 많이 했냐? 점진적으로 하든지 눈치를 보면서 하든지 이제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실한 워딩이 없기 때문에. 자, 지금 반발이 커지니까 일단 사업은 잠정 중단을 했습니다. 벌목 사업은. 그런데 그 이전에도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 오목대에서도 또 한번 나무를 베어냈었죠. 그 부분은 이때 아마 몇 달 안 된 불과 네. 한 두세 달 전 얘긴데 이때 정말 속상했었어요. 네. 그 전주시가 한옥마을에서 지방 기념물인 오목대를 조망하고 한옥마을을 내려다보는 경관 개선 요구를 반영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 된 나무들을 벌목할 논란이 되었는데요. 오목대 숲에 있는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와 느티나무 40여 그루를 베어냈고요. 이틀 뒤에는 현장 설명회를 열고 오목대 숲에 사업비 8억 8천만 원을 들여 목재 데크와 난간을 설치하고 배롱나무와 목수국 등 외래수종 435그루를 심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주의 역사성이라든지 환경 자산을 없애가면서까지 이용객의 편의만 생각한다. 이거는 결국 제 살 깎아먹는 식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관광객들이 이렇게 뚝뚝 잘려나간 나무들을 함께 보는 오목대나 한옥마을을 정말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관광객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명목하에 실상 자연을 훼손하고 또 나무를 뽑고 심기를 반복하면서 예산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꾸 네, 맞아요. 또 전주가 문화관광 도시이기는 하지만 또 예전엔 제1 조경의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또 자연을 조금 더 잘 보존해야 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꾸 이런 게 반복되니까 음모론이라고 분명히 제가 밝혀놓을게요. 음모론이 시민사회단체나 또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조경업체와 어떤 결탁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잘라내고 또 갖다 줘 심고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구실을 누가 제공을 하고 있냐? 전주시가 구실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어야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고 하는 거는 문제가 큰 건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기사를 한번 쓰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범기 전주시정의 앞으로 개발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그 시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촘촘히 빨리 살펴봐야 앞으로 3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3년 하시고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선거 나가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언론의 역할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 역시 이번에도 전주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용적률 완화 정책이 있는데 시민단체도 개발업계도 이제 모두 우려를 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기존 건물보다 층수를 더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찬성을 했거든요.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지금 이제 보면 네. 저도 사람들 뭐 지나가다죠. 뭐 제가 도시계획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건물 짓는 사람도 아니니까 지나가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시 용적률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다고 좁다고. 예, 근데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게 통계 사이트에 국가 통계 사이트에 딱 일목요연하게 비교가 좀 가능하더라고요. 기초 지자체별로 용적률이 어떤가 보니까 그러니까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상업 지역 같은 지역이죠. 경우에는 전주만 이렇게 요달리 낮네? 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전주시가 유독 좀 깐깐하게 관리를 한 거죠. 전주시를 아마 한옥마을 가서 느껴보면 저는 전주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전주를 살았지만 나중에 서울에서 살다가 전주에서 왔을 때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스카이라인이에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저 한옥마을 자체는 사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곳이죠. 네, 그 외에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좀 하늘을 볼 수 있고 통 트인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적률 관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낮아야지 맞겠죠? 네, 친구가 원래 거기는 이제 그 용적률 사실 상관이 없었던 그러니까, 거고. 네. 네. 그 주변부 네. 한옥마을 이제 주변 구도심 쪽의 네. 용적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정책이 처음에는 시민사회단체들만 반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개발업체들도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고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전주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난개발을 부추기고 일부 개발업계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요. 하지만 개발업계도 이번 개정안이 전주시 도시발전을 퇴보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입장의 중심에는 전주시가 새로 도입하기로 한 용도 용적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용도 용적제가 뭔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이제 상업 지역에서 이제 상업 지역이면 상업용 시설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업용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주거 용도를 들어가는 이게 사실은 상업용지에서 상업만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 수익성 때문에 쉽게 건물을 못 지어. 이건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도권도 주상복합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건가요? 주상복합이 올라가면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전주시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주상복합을 지을 때죠. 공동주택 비율이 80%가 넘으면 전주시는 아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바꿔가지고 90%까지 허용을 하되 이제 90%까지면은 지금 용적률은 700%까지 하지만 이게 계속 나머져서 만약에 공동주택 비율이 10% 미만이면 1100%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 용적률이라는 거는 그 고밀도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용적률이라는 게 중요해지는 게 어디서 중요해지냐면은 외곽에다 내가 땅 사가지고 외곽은 좀 땅이 쌀 거 아니야. 거기다 지으면 용적률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내가 싸게 땅 사서 거기다 지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상업용지, 이미 구도심이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도심에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수익성이 안 나. 그럼 니네도 어떻게 할래? 그럼 고밀도 개발을 내가 좀 허용을 하겠다. 이게 사실은 용적률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정선아 위원장은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도심 개발을 규제하면 도심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는데요. 이 용도 용적제는 2000년도에 그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또 부족한 상업 기능을 살리기 위해 처음 도입했고 또 각 지자체마다 서울시를 따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나갔는데요. 이 용도 용적제가 처음 시행된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 많이 다릅니다. 또 그럴 수 있다. 네, 최초로 도입됐던 서울시조차도 상업 지역에서 비주거 시설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상업 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했고 주택 공급 환경도 반대의 상황인 거죠. 지금은 또 과거에는 도심에 주택 공급 과잉을 막는 제도였다면 이제는 상업과 주택의 공급 환경과 시대 변화를 반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행정 이야기를 굉장히 계속하는데요. 이제 이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자체의 황당한 1인 가구 설문조사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보도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전주시가 최근 급증하는 1인 가구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자 각 주민센터에 설문을 지시했는데요. 관내 약 9만 명의 1인 가구 중 저소득 취약계층 2만 1천여 명을 설문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설문 내용에는 1인 가구가 된 이유가 사별 혹은 이혼 별거 때문인지, 주거 형태가 자가 또는 전세 혹은 월세인지 등의 설문까지 있었고요. 또 평소 우울증을 느끼는지, 정신과 약을 먹는지 등에 대한 항목도 있었습니다. 또 냉방을 에어컨 또는 선풍기로 하는지, 난방을 가스 혹은 기름이나 연탄, 전기장판으로 하는지까지 골라 답해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지적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조사 방식에 대한 지적인데 1인 가구 조사를 어떻게 보나요, 우리 정 위원장은? 그 관련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 기사에 따르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해 예방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지만 네. 설문지를 받아든 일부 가구는 지자체의 정보 수집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전주시는 1인 가구 실태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설문을 하고 있다며 샘플을 추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상 가구가 설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전제품의 유무나 사별 이혼 등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실명 기재를 요구한 것도 고위험군 관리 그래요. 차원이었을 뿐 강제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뭐 행정에서 이름 쓰고 뭐 쓰고 이러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고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세대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도 그 가정조사 조사했었어요. 뭐 아버님의 직업, 차량의 배기량
그리고 집에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 이런 데도 세탁기 했었어요. 그건 초등학교 때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했었어요. 80년대. 네.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희도 그래요? 저 여기 시대까지 했구나.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안 했고 어. 근데 중학교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때는- 그때가 그러면 2000년대인가요? 네, 2007년에서 2012년 정도 사이요. 그때 초등학생이었구나. 네. 저 그때 결혼했는데 그때까지는 했었어요. 대학 때까지도 대학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그 국립대라 그랬나 봐요. 저는 대학교 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 국립대에서는 했었나? 그럼 사립대죠 다. 네. 아, 저는 이제 그런 기억이 대학 때 뭐 이런 걸 대학생한테 이런 것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 이제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옛날 이제 선생 김봉두라는 거 보면 차승원 나오는 영화 몰라요? 네, 알아요. 알죠? 그 강원도로 간 김봉두 차승원 선생님이 학생들의 그 가정 환경의 형편에 따라서 뭐 천지도 받고 했던 거기서도 그 장면이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친구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거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그 삶의 어느 정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는 또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 변호사는 또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제가 봐요. 보니까 이게 네. 이게 설문조사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얘네 목적을 그러니까 이게 좀 혼용돼 있어요. 아마 김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영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김영으로 했고 전주시 설명은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위험 가구로 좀 분류해서 도와주려고 했다. 네네. 그럼 이거는 목적이 설문조사가 아닌 거예요. 네, 이거는 실태조사인 거죠. 실태조사. 그렇죠, 실제로 면접 실태조사죠. 방식의 실태조사인 건데 지금 이거는 객관식 다 찾아가가지고 객관식 나열된 설문조사를 한 거거든요. 아니 여기서 분명히 전주시는 1인 가구 실태 실태조- 파악을 위해 네.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2만 명의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하면서 네, 이거 최소한의 그러니까 내가 설문을 그러니까 하고 저 주거 뭐 복지센터에서 음. 뭐 주민센터에서 가가지고 1인 가구 뭐 누구 그러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가정이나 아니면은 좀 혼자 있어서 독거노인이나 해가지고 그냥 어머니 어떠세요? 아버님 어떠세요? 그래서 뭐 저 애들이랑 연락은 돼요? 뭐 세탁기 있나 이런 거 다 보고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일괄적으로 2만 명, 그러니까 9만 명의 1인 가구 중에 2만 명을 데이터를 샘플링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건데 불특정 다수에게 예, 이건 도대체 거의 다 기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두 가지가 혼용이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으려고. 예. 나중에 내가 얘도 뭐 위험하거나 분류해가지고 좀 이상한 데 있으면 찾아가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누가 도움 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혼용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제 여기서 좀 뭐가 문제인지 하는 게 사실 혼용이 돼 있으니까 하는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예. 그렇지 않은 정책적인 이용 부분이 그러니까 같이 있기 이거 때문에 되게 일괄적으로 설문조사하면서 이 기명으로 하면서 내가 얘를 가져가서 내가 도와주겠다. 그건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선물조사가 한번 또 알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처음이었나?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원 요청자도 아닌 분들에게 뭐 이런 민감하다면 이런 질문들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이해는 하는데 네.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혼용에 저도 잠깐 됐었나 봐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데이터 정보 정도로 그렇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에요. 비슷한 냉당방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한지 또 친인척이 있는지 또 친인척이 없다면 또 복지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케어를 해야 할 것인지 또 뭐 예를 들어서 기름이나 연탄을 쓰시는 분들한테 가스 난방비를 지원하면 그렇죠. 의미가 없잖아요. 네네. 뭐 그런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지 않고 사실 굳이 이런 지원까지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낭비된 맞아요. 예산들이 있어요. 1인 가구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최신형 원룸일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오래된 그런 집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최신형 원룸에 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일괄적으로. 예. 나 잘 사는데. 디테일한 데이터로 아니죠. 맞춘 그러니까 지원은 아닌가? 전혀 여기 거 관련 없는 질문들을 뭐 너 별거 했니, 뭐 했니, 뭐 애들은 연락되니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민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의 샘플링을 하기보단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DB를 이용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다라면 이런 부작용이나 지적이 없었을 텐데 그건 설문이 아니죠. 실태 조사죠. 실태 조사하게 되는 네, 거고. 최영호 변호사가 나중에 시장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는데
바라보는 굉장히 시각이 날카로워요. 저도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냐면 개인적으로는 그게 공표가 되는 건 아닌데 파견하고 있고 이제 DB가 구축이 돼서 대책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너무 극단적으로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니냐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최영호 변호사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걸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해보죠. 이것도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이제 우리 이건 좀 지금까지 행정 이야기를 했다라면 이제 시민사회단체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있는 반면에 또 너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민주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헌법 만들고 뭐 선출직으로 대통령 뽑고 국회 뭐 만들고 뭐 이것만으로 사실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되게 굉장히 큰 이 중앙 권력 어떤 국가 공권력이라게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누군가는 이제 계속 반작용을 하고 뭐 누군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시민단체를 일종의 이제 영어식 표현을 하면 NGO, non government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비정부 기구인 건데 이걸 계속 해야 사실은 민주주의가 NGO에서 왜 넌 거버넌스하고 그 다음은 이야기 안 해? 오늘 하여튼 오르가니제이션. 하여튼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건데 우리 자체는 이게 또 규리 위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정파성과 당파성을 띈다는 거예요. 너무 심하죠? 네. 네. 이게 뭐 어느 쪽도 있고 사실 이게 그러니까 넌 거버먼트로 이게 우리가 이 정당이라는 것도 일종의 이제 그 권력 기구에서 그 원에 있는 존재거든요. 정당이라는 것도 국가 기관이 아닌. 네. 그래서 정당이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정당법이나 이런 걸 인정을 하면서 이쪽은 권력 투쟁이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이 모임이라고 인정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정당과 시민단체나 정당과 이 NGO를 어떻게 구분 지을 것이냐. 저는 사실은 지금 봐서는 구분이 될 수 있나? 그냥 소속만 다르지. 그러니까 같은 최근에는 목소리를 이제 뭐 내는 NGO 것들이라. 단체에서도 네. 후보를 내려고 하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권력 쟁취를 위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네.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맞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뭘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다고 본다고요? 맞다고 네, 봐요. 네, 네.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정부와 공권력과는 반대쪽에 서가지고 뭘 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걸 반대로 한다고 하고 나는 뭐 신경 안 쓰니까 뭐 모르기도 하고 찬성이기도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얘기했을 때 또 이걸 반대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반대해줄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를 얘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는 아닌데 굉장히 선순환적인 네. 부분에서는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네. 우리 정선아 위원장은 또 다르게 볼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아까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정작 예를 들어서 성적인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정작 말을 해야 한 또 여성단체에선 침묵할 때가 있고 또 산과 나무를 깎아서 태양광 판넬을 깔았을 때는 또 정작 환경단체에서 또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편향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정파성과 당파성이죠. 당파성을 마치 이야기했던 건데. 정권과 같이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낌이 보이니까 있어요. 네. 시민단체들이 사실은 뭔 얘기를 해도 이제는 시큰둥하죠. 사람들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민주화 이후 87년도 이후에 민주화가 완성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민주화가 좀 더 좀 정치하고 좀 더 좀 성숙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됐던 거고 뭐 그런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이 당연히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아까도 제가 좀 사회가 점점 더 좀 극단으로 좀 빠지니까 이 시민들도 시민단체에 대해서 내 속을 좀 긁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정권을 뭐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으면 안 오고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또 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시민단체가 보조금 뭐 그런 얘기 하지만 가장 큰 원동력은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회비를 내므로써 운영이 돼야 되는데 맞아요. 회비를 내고 회원 운영하는데 정파성과 당파성을 띄지 않으면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예. 계속해서 악순환이라고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어떤 한계,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가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뭐 주위에 찾아보면
그냥 묵묵히 그럼요. 묵묵히 그냥 하시면 뭐 저기 이 양지를 쫓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사명감에 있어서. 그래서 뭐 돈이나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래서 뭐 사실은 그런 옥석도 좀 가릴 수도 있어야 되고 좋은 분들 하시는 분들은 뭐 돈을 떠나가지고 마음으로라도 다 쓰죠, 그런 분들이.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오늘도 뭐 행정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존재론까지도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우리 김나연 아나운서 오늘도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뉴스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이렇게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이런 시간들이 많이 유익하고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더 약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렇죠? 네, 편하게. 자, 최 변호사. 저는 오늘 전주시 정에 대해서 좀 했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은 좀 무례함을 추진력으로 오인하지 말았으면 싶습니다. 무례함이 추진력은 아니다. 네. 예의를 좀 가지고 세상을 조금 바라봐라. 전주시정에 임해라. 좀 듣고 소통이 다른 잘하는 사람들 얘기도 좀 이렇게 귀담아서 좀 듣고 뭐 태도의 문제거든요, 사실은요. 네. 저는 나무 벨 수도 있고 용적률 높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 우리 정 위원장. 자, 오늘도 또 유익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또 무거운 얘기도 있었지만 또 여러 이야기를 또 한 번씩 짚어보면서 또 저는 또 덕진구에서 왔으니 덕진구로 돌아가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례함이 추진력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본 임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굉장히 캐주얼하지 못했던 행정의 이야기들을 무겁게 담아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소중한 어떤 터전 장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우리 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하지 않잖아요.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호 변호사도 무례함이 추진력이 아니라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셨고, 결국에는 행정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정책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민들과의 소통, 그리고 거버넌스가 요즘 행정의 트렌드가 된 지 오래됐잖아요. 이 거버넌스도 충분히 갖춰져 있는 만큼 잘 활용해서 전주시 행정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발전적인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걸리 시즌4 천태만상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